네, 여러분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2단원이죠. 7문제에서 9문제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 시간에 안 읽었으니까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단원 이름 뭐였죠? 행정법 통론, 2단원 행정작용법, 3단원 행정절차법, 4단원 의무이행 확보수단, 5단원 행정상의 손해전보, 6단원 행정쟁송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단원은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정행위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마지막은 기타 행정작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 행정행위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진도는 129쪽입니다. 행정행위의 하자 파트입니다. 하자. 하자 부분도 시험에 꽤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주시고, 하자의 의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행위가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는 것으로 단순 오기, 오산 등의 경우는 하자로 보진 않는다. 이것도 가끔 객관식에 나와요. 단순히 글자를 하나 잘못 썼다거나 오타가 났다거나 계산도 너무 큰 계산 잘못이면 당연히 하자겠지만 단순 오산 정도는 하자로 보진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하자가 존재하게 되면 무효인 행정행위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라고 해서 이 다음 페이지에서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일단은 이 하자가 나오면요, 당연히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위법하고, 그럼 위법한 걸로 끝이냐? 아니다. 그럼 그 효력을 무효로 볼 것이냐?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이렇게 결론이 나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프로세스로 가져가시고, 물론 행정청에서 하자 없는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죠?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하자 없이 무하자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면, 경험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하자 없는 행정행위만 하세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행위가 나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 정도면 취소 사유로 보는지 아니면 무효로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행위 하자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는 그 어느 정도 시점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 이 시점에서는 하자가 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하자가 없다. 뭐 이런 게 또 나중에 논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 시점이 중요합니다. 판단 시점은 뭐다? 처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1단원에서 어떤 신청을 했을 때 처분을 하게 될 때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에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신청시에는 해줄 수 있는데 처분시는 안 해줬다. 그럼 어떻게, 일단 원칙이 언제가 기준이 된다 했죠? 처분시가 원칙이라 했죠. 그게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자의 판단 시기도 일단 처분시 기준으로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원칙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무효 취소에 대한 얘기를 가끔 했었죠. 그래서 무효가 더 심각한 하자다, 취소는 무효만큼은 아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용어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읽어볼게요. 무효인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외형은 존재하나, 그죠? 외형 자체도 없는 거는 행정행위의 부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다고 부존재랑 무효로 구분하는 시험은 나오진 않는데 개념은 좀 나눌 필요는 있어요. 일단 부존재는 아니죠. 왜냐면 존재하니까. 그래서 행정행위의 외형은 존재하지만 그 법률 효과가 언제부터?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가 바로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표현하고요. 밑에 보세요. 무효인 행정행위, 그 다음 취소인 행정행위예요? 아니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그렇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이미 취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봐야 된다. 뭐 때문에? 공정력 때문에.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지만 공정력에 의해 일단 유효하나, 적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효하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나중에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행위가 바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개념을 잘 정립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이제 슬슬 공부를 심화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무효랑 취소로 그러면 왜 구분하냐? 하자가 있으면 다 무효로 봐버린다, 아니면 하자가 있으면 다 취소로 본다거나, 뭐 이렇게 봐버리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무효와 취소를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표 내용은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을 미리 앞으로 당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표는 복습할 때 보시면, 아, 그래서 아까 배운 내용이 앞에 나와 있다고 말했구나 선생님이,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만 좀 보고 가면요, 불가쟁력,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쟁송기간이 지나거나 이미 쟁송을 다 거쳐가지고 더 이상 소송이나 또 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게 이제 불가쟁력이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왜냐? 그만큼 하자가 심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가쟁력은 무효인 행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쟁송기간에 제한이 있다라고 해서 90일, 180일, 90일, 1년, 이건 6단 나눠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비록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 기억하시고요. 자, 선결 문제 부분도 어제 배웠던 내용인데 다른 건 보진 않고요. 우리 무효 취소, 효력 유무를 다툴 때에는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법원이 아니더라도 민사나 형사법원에서 행정과 관련된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심사 가능하다 했죠. 근데 취소는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공정력 때문에. 근데 위법성 심사는 민사든 형사든 상관없이 위법 여부는 다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내용, 그게 여기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오늘 배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 행정쟁송, 간접강제, 사정판결, 재결, 국가배상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5단원, 6단원 다 배운 다음에 이해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습하실 때도 이 부분은 특별히 보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의 또 하이라이트로 넘어갑니다. 자, 무효와 취소를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그 기준 방법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학설이 있고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설은 중대명백설이 통설이고요. 또 판례도 중대명백설의 기준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좀 이따 간단히만 볼게요. 자, 중대명백설은 뭐냐?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그래서 이 중대한 뜻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행정이다. 이게 바로 중대고요. 중대성이고요. 그러면 명백설은 뭐냐? 딱 봐도 명백하다 이거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하자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바로 명백설이다. 그래서 중대와 명백이 다 있어야지만이 무효고, 중대만 한다거나 명백만 하다거나 이랬을 때는 취소 사유로 보는 게 바로 중대 명백설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구분이 잘 될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구분이 잘 되고요. 실제 그 사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안마다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키워드 가지고 취소냐 무효냐를 결국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판단의 기준은 중대 명백설에 의해서 중대하고 명백할 게 두 개 다 오케이, 두 개 다 포함이 돼야지만이 당연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그게 이 중대 명백설이 말하고자 하는 학설이고, 우리나라 판례가 중대 명백설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해석의 다툼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애매한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이, 과세관청에 있던 공무원이 두 개 중에 하나의 학설을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명백하게 A, B 학설 중에 A 학설을 따라가지고 어떤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되게 애매하게 아직까지 명백하게 학설이나 판례가 딱 A설을 따라야 된다 이런 판례가 없어요. 그럴 때는 담당 공무원이 결론적으로는 A를 따랐어야 할지라도 혹시 B를 따랐다고 한들, 그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중대 명백 다 포함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고,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따가도 좀 한 번 더 볼 겁니다, 여러분. 자, 중대설은 말 그대로 하자가 중대한 경우만 무효라고 본다는 겁니다. 중대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했다면 다 무효다. 명백은 따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명백성 보충 요건설은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인 거는 일단 중대설과 마찬가지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명백성도 보충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는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가 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견해는 중대 명백설보다 무효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죠. 왜냐하면 원칙은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가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게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중대 명백설보다 무효의 인정 범위가 넓다. 얘는 중대랑 명백 다 포함해야지 무효인데, 얘는 원칙은 중대만 되면 무효가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만 중대 명백이 다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또 중대 명백설의 명백성 요구를 비판한다는 것은, 중대 명백설은 항상 명백도 다 필요하죠. 근데 얘는 평소에는 중대만 필요하다가 이런 경우에만 명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번 중대 플러스 명백이 다 필요하다고 한 이 중대 명백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판례는 기본적으로 중대명백서를 따르고요. 중대명백성을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다? 중대명백서를 따르지만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고찰해낸다. 즉 중대명백서는 오케이, 이거 기준점 맞아. 근데 사안마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안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취소, 이런 경우는 무효 이렇게 암기해라 라는 식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부할 때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볼 겁니다. 목차는 주체상 하자가 있을 때와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랑 내용의 하자와 형식의 하자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주체상 하자일 때 무효 취소 볼 거고요. 절차상 하자일 때 무효 취소 볼 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럼 주체상 하자인지 아니면 절차상 하자인지 아니면 뭐 형식상 하자인지 이것도 따로 구분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지금 공부할 때는 제가 약간 뭐랄까요? 교통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 내용, 형식, 주체 나눠서 알려드리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이러한 사안이 키워드로 나왔을 때 무효 사유로 봤냐 아니면 취소 사유로 봤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말 어렵게 나온다면 다음 4개 판례 그 지문을 놔두고 각 다 무효예요. 근데 다음 무효 사례 중 단 한 가지만 이런 목차적인 것 차이를 골라라 라고 낸다면 정말 어렵게 낸 거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무효냐 취소냐만 잘 구분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왜 무효고 왜 취소인지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할 때 스토리식으로 암기를 하면서 키워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일단 주체상 하자부터 볼게요. 주체상 하자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는데 본인이 이 처분을 내릴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처분을 내렸다. 이랬을 때 보통 주체상 하자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무효인 애들부터 봅니다. 자,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된 법률에서 그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겠죠. 어느 동네에 또는 어떤 구역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입지시킬 거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입지를 선정을 합니다. 근데 관련 법에는요.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하고 추천한 전문가가 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입지선정위원회에 이러한 전문가들이 포함되지 않은 채 본인들 마음대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을 정해서 의결을 해버렸다. 그럼 당연히 주체상 하자가 있죠. 왜냐? 그러한 처분을 내리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위원들이 적법하게 잘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주체적인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없는 채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건 주체상 하자에 해당하고 이 정도 하자면 중대하고 명백하게 봤답니다.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키워드는 뭐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군수나 주민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채 뭔가 결정을 했다. 무효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내부 위임받은 데 불과한 구청장이 내부 위임은 약간 이따가 우리가 취소사유에서 정결도 같이 볼 건데요. 원래는 더 상급자인 또 상급 기관이 결재를 내려가지고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하위 기관이라든가 하급 담당 공무원에게 내가 할 결재를 네가 해. 그리고 네가 처분까지 내려. 대신에 내 이름으로 위임하는 사람 이름으로 처분을 내려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위임받은 데 불과한 구청장이 그럼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았냐? 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뭐를? 압류 처분하라고. 그래서 시장이 구청장에게 야 너가 압류 처분해. 대신에 내 이름으로 해야 돼. 시장 명의로. 너가 그냥 결제만 하고 처분만 내리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러한 내부 위임 규정을 위반을 하고 누구 명의로? 구청장 자기 명의로. 시장 명의로 하라 했는데 구청장 자기 명의로 압류 처분을 해버렸다. 주체상 하자죠? 이럴 때는 중대명백하게 문제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무효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취소 문제 하나 보죠. 이번에는요. 디귿입니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정결 규정에 위반하여 아까 앞에 내부 위임이랑 거의 동등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들 내부적으로 정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그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사무처리 규정, 즉
법규성이 있다 없다? 없다. 행정청 내부적으로 결재를 할 때 대신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앞에는 위반을 한 것 플러스 주체상 하자인 누구 명의로 해야 되는데 누구 명의로 한 것까지도 문제가 됐었죠. 시장 명의로 하라 했는데 구청장이 했으니까 자기 명의로. 근데 여기서는 원래의 정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정결권자는 여러분 그 단어가 이제 정결과 정결권이 약간 의미가 비슷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알려드리자면, 정결은 대신 결재를 한다는 거고요. 정결권자는 마음대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정결권자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정결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정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라고 했을 때 원래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부군수가 해야 된다. 군수님 바로 밑에 있는 부군수가. 근데 누가 했어요? 보조기관은 여기서 재무과장님입니다. 재무과장이 처리를 하되 여기서는 대신에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즉 원래 처분을 내려야 되는, 겉에서 봤을 때 그 처분권자는 잘 적어서 낸 겁니다. 단순히 자기들 내부적으로 부군수가 했어야 되는데 재무과장이 대신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내부 정결 규정 위반이긴 한데, 어찌됐건 밖에 있는 국민이 봤을 때는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결재가 나고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때는 하자가 있긴 있지만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로 본 겁니다. 키워드를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키워드 같은 경우는 뭐가 포인트였어요? 누구 이름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 명의로 해버렸다. 위임을 한 사람 명의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청장이 시장 명의로 해야 되는데 자기 명의로 압류 처분을 했다. 이거는 하자가 중대 명백에서 무효다. 그런데 여기서 내부 사무 처리 규정에 불과한 정결 규정에 위반해서 원래의 정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누구의 이름으로?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이름 잘 된 거예요. 그렇게 처분하게 되면 이거는 취소 사유다라고 해서 두 개를 잘 구분하시고요. 다시 무효로 옵니다. 다음은 디귿 보시죠. 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 그 양도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당연히 이거는 무효했죠.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땅도 안 팔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우편이 날아와서 봤더니 나보고 뭘 내래요? 양도소득세를 내래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다 라고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리을.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이 원래는 경찰서장의 명의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자신감인지 몰라도 경찰관 개인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실수죠. 근데 97년에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런 것도 너무 명백하고 중대해서 무효다라고 봤고요. 자, 미음도 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납부 의무자가 아닌, 납부 의무자한테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해야 되는데 납부 의무자도 아닌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내라고 했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무효죠. 아까 어떻게 보면은 디귿이랑 거의 프로세스가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 비읍.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그걸 무시하고 조세 부과 처분을 냈다. 무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조세 채권과 관련된 업무 부서에서 일을 하신다면 물론 뭐 소멸시효 관련된 건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그 업무를 할 때. 그래서 근데 간혹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는데 과세 부과 처분을 했다. 이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부과 처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뭐 시옷은 그냥 넘어가도 될 정도인데, 뭐 이사회 승인의 결의 없는 학교 법인 기본재산 교환 허가 처분. 그래서 이사회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요거 없이 기본재산 교환 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것도 무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을 해버렸다. 사실 이 다 비슷합니다, 지금. 그죠? 디귿, 그리고 미음, 이응.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 침입적인 처분을 했다.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무효를 주장해야겠죠. 무효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다음 취소, 디귿은 봤고요. 자, 기억부터 봅니다. 임명권자가 아닌, 자, 임명권은 임명하고 또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게 바로 권리가 바로 임명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우리가 그 밑에 그 고위공직자가 아닌 공무원들은 이제 보통 장관님들이 임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아닌 국정원장이 행한 5급 이상 국정원 직원
의원 면직 처분. 자, 의원 면직 처분에서 이름이 뭔가 그 사람 직책이 무슨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직서를 수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5급 이상 국정원 직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직서 수리 처분도 원래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국정원장이 이 사직서를 받아서 수리 처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하자가 주체상 하자인데 무효일 정도냐? 판례는 무효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 면직 처분은 즉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단순히 사직 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이고 확인적인 행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혹시 대통령 대신에 국정원장이 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장이 대통령이 처리했을 때랑 특별히 다를 게 없다. 특별히 여기서 국정원장이 재량을 부려가지고 뭔가 다른 처분을 내리거나 이럴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서는 취소 사유로만 보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특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그랬는지도 좀 약간 암기를 하셔야지 나중에 혹시 이 키워드가 나오면 요거까지 생각이 나서 바로바로 결론을 헷갈리지 않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적법한 권한의 위임도 없었는데요. 아까 우리 앞에서 보거나 얘네들은 내부 위임 규정, 정결 규정을 위반해서 뭔가 했다면 이번에는 위임 자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관 출장소장이 우리가 그 세관과 관련돼 있어서 그 어디 세관이 있고 좀 이제 지역으로 나가면 세관 출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려와 있는 하나의 하급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세관 출장소장이 관세부가 처분을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관세 부과는 세관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세관 출장소장이 이랬을 때 당연히 이러면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본인 이름으로 하면 안 되니까 무효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취소 사유입니다. 낚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낚시 문제로. 왜 판례가 이렇게 판단했냐? 자, 지금까지 세관 출장소장이 관세 부과 처분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의 민원인이 그동안 이의 제기도 없었고 또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오인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취소 사유로 봤습니다. 여기서 사실 제가 행정법을 공부할 때에도 뭔가 수학적인 논리가 딱딱 맞아가지고 판례의 결론도 딱딱 맞으면 너무 쉽고 또 되게 공부하기 좋았겠죠. 근데 간혹 판례들을 보더라도 아직 이 행정법 판례들은 약간 공식적으로 판단하다기보다는 그냥 사안에 따라서 법관 마음대로 하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법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고요. 그리고 그 논리는 그 결론에 따라서 그냥 맞춰서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공부하는데 짜증이 나는 과목이 또 행정법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행정학은 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행정법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를 잡고 아시겠죠? 그래서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 출장소장, 키워드는 세관 출장소장으로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관 출장소와 관련된 행정법 판례는 얘 말고는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세관 출장소장이 관세 부과를 처분했을 때는 주체상 하자에 불과하지만 주체상 하자가 있지만 이거는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 판례가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절차입니다, 여러분. 절차상 하자는 몇 개 없어요. 밑에 있긴 있습니다만 원칙부터 보고 갑니다. 자, 절차를 지키고 어떤 행정행위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절차 중에서 법률상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없이 어떤 행정행위를 했다. 그 원칙상 무효입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예요. 대표적인 예로 내가 농지 분배 신청을 안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농지 분배가 떨어졌다. 그럼 갑자기 내가 신청해야지 떨어지는 처분인데 신청도 안 했는데 떨어지면 당연히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있겠죠. 농지 분배가 뭐냐? 우리가 이제 농지개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국가가 취득한 농지가 있고요. 또는 다른 국유 농지를 누구한테? 직접 농사를 지을 농가한테 나눠주는 게 바로 농지 분배입니다. 이런 농지 분배는 그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지 국가가 당신한테 농지 분배 해드릴게요 이렇게 가는데 난 농지 분배 신청을 안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농지 분배가 왔네요? 그럼 나는 농장을 할 계획도 없는데 갑자기 농사를 의무적으로 지으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사유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타 기관의 협의 등을 거쳐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하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입니다, 여러분.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때 원칙은 취소. 그래서 다른 기관의 협의 등이 법률상
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그냥 그 기준 원칙을 하나 위에다 적어놨고요. 결론은 뭐다? 시험에는 요런 애들이 무효냐 취소냐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취소부터 볼게요. 자, 기업 보전 임지를, 자, 보전 임지가 뭐냐? 함부로 개발 등을 할 수 없도록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도록 정해진 임지다라고 해서 보호를 좀 할 필요가 있는,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되는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전 임지를 다른 용도로 만약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승인 처분을 따로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처분을 행정청이 해주기 전에 미리 누구와 협의를 해야 된다? 산림청장이랑 협의를 하고 나서 이러한 승인 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협의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이 보전 임지 관련돼 있어서는 취소로 봅니다. 무효까지는 아니에요. 취소. 그래서 원칙적 취소가 다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잘 암기하십시오, 여러분. 보전임지 산림청장이랑 협의해야 되는데 관련청이 안 했다. 취소 이렇게. 자, 두 번째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할 수 있는 처분이 있어요. 그 처분이 뭐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원래는 금지되는 행위가 있고요. 또 원래는 금지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근처에 모텔이라든가 뭐 유흥주점 같은 거는 당연히 설치하면 안 되겠죠. 시설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러한 사업을 아주 예외적으로 해제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에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결정이나 처분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안 거쳤다. 그럼 이제 절차상 하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무효까지는 보지 않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디귿.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다음에 어떠한 실시계획 변경 및 변경 승인 및 공사 시행 변경 인가처분. 이게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키워드는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치고 이런 인가처분을 내려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거치고 이런 인가처분을 내려줬네요. 이거는 취소 사유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계획, 인가 뭐 이런 걸 다 앞에 있는 걸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행정청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쳐야 될 어떤 개발사업 부지 승인 처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 부지 승인 처분을 냈다. 이것도 하나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쩔 때 그러면 타기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때 무효가 되냐? 하나만 일단 암기하시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그래서 원래 그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자체도 이제 좀 선진국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어떤 그 보존이라든가 또 환경을 훼손시키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업 자체를 까다로워졌어요. 사업 자체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어떤 사업을 승인했다. 이때는 무효라고 봅니다. 앞에서는 거의 대부분 뭔가 심의, 뭐 교통영향평가, 학교위생 관련된 뭐 위원회, 또 약간 이것도 약간 비슷하긴 해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그렇죠? 이것도 약간 환경과 관련돼 있지만 얘는 취소인데요. 뭐가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 이 6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요걸 거치지 않고 어떤 사업 승인해줬다. 이때는 무효입니다, 무효. 아시겠죠?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또 비교해야 되는 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긴 거쳤어요. 근데 내용이 다소 부실하대요. 자, 이랬을 때는 하자로 보냐 안 보냐? 이랬을 때는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소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다. 그 정도로는. 일단 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시겠죠? 안 했으면 무효, 다소 부실하면 위법하지도 않다. 오케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앞에 취소 사유와 뒤에 환경영향평가 무효 사유 그리고 얘까지 구분하시면 이 부분은 완벽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절차 중에서도 필요한 공고, 통지, 열람을 해줘야 되는데 열람 신청까지 다 받아줘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해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말소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담당 공무원은 그 주민등록상 원주민이 있겠죠. 그 사람에게 최고라거나 또는 공고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나서 주민등록 말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등록을 말소 처분해버렸다. 이거는 취소 사유로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어떨 때는 그건 무효냐. 자,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람 절차나 열람이랑 다 비슷합니다. 뭔가 이런 바뀐 내용에 대해서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주거나 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절차 등을 밟지 않은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내리면 이건 무효입니다. 환지가 뭐냐? 사업 시행자가요. 어떠한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 때문에, 공공사업 때문에 토지를 보통은 매입하고요. 그렇죠?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래 소유주와 가격 협상을 하고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은 뭐 또 그 관련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내리고, 이건 뭐 우리가 5단원 정도 가서 배울 건데, 어찌 됐건 사업 시행자가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를 일단 안 해요. 근데 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데 나중에 목적에 맞게 그 토지를 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게 바로 환지입니다. 환지.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할 때의 원칙이 약간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실제 그 토지 주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 내가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업 시행과 관련된 이미 사업 시행 구역으로 묶였다면 나는 이제 이 땅을 그냥 팔고 그 사람한테 팔고 보상만 잘 받고 난 다른 데 이사가면 돼요. 근데 환지, 예정지로 지정 처분이 돼버리면 나는 그 땅을 사업 시행자에게 팔지도 못하고,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에 맞게 땅을 변경하면 결국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뭔가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게 되면 수정된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 사람들에게 공람 절차 등을 밟고 수정된 내용에 따라서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이러한 공람 절차들을 안 하고 했다. 이럴 때는 상대방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무효 사유로 본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자,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 및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관할 규역이 아니라 관할 구역입니다, 여러분. 관할 구역 내 시장이 인사교류 처분을 했다. 이거 무효입니다. 자, 인사교류 처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 되시고 나서 비슷한 직렬이라든가 혹은 또 뭐 내가 지방직인데 국가직, 또는 국가직에서 국가직, 아니면 지방직에서 지방직, 서로 1대1로 인사교류, 공무원이 서로 서로 직장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 제도가 있는데요. 그 인사교류 제도에 의해서 내가 직장을 옮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 및 공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그 밑에 시장이 인사교류 처분을 해버렸다. 이거는 심각한 절차상 하자다라고 해서 무효 사유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이번에는 청문회라든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처분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는 청문 절차를 결의하면 취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치읓이라 그래서 청문 절차 없으면 취소, 이렇게 나중에 또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행정 절차법 가서 다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 과세 예고를 통지한 후에요. 우리가 그 과세 처분을 내리기 전에, 세금을 내라는 처분을 내리기 전에 과세 예고 통지를 먼저 합니다. 자, 당신한테 우리가 뭐 3천만 원의 과세를 내릴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내린 건 아니에요. 예고니까. 근데 이 예고를 받으시고 혹시 이러한 과세를 받기에 본인이 좀 억울한 면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면 과세 전에, 저희가 언제 과세를 할 건데 그 전에 이러한 과세가 적부한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그 적부 심사를 청구하시거나 아니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뭐 이의 신청을 하시거나 뭐 이런 걸 하세요라고 과세 예고 통지를 하면서 알려줘요. 자, 그랬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과세 예고 통지 이후에 과세 처분 전에 이런 거를 민원인이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그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민원인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그냥 과세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과세 처분 받기 전에 적부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낼 돈을 좀 조율을 하려 했는데 처분이 나와버렸네? 그럼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겠죠. 왜냐, 이미 처분이 내려지면요, 이제 그 처분 가지고 소송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적부심사 청구를 통해서 간단하게 그 관련 그 행정청 안에서도 빨리 일이 해결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처분이 내려져 버리면 더 이상 더 복잡한 절차로 내가 다퉈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침입적인 처분을 받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는 무효 사유로 본다는 게 우리나라 판례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내용상 하자로 갈게요. 자, 내용상 하자는 일단 실현 불가능한 행정행위가 내려졌다. 당연히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아니, 사실상 법률상 아예 실현 자체도 안 될 거를 처분을 내렸다. 효력을 주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무효고요. 아까 앞에서 봤던 것도 나옵니다.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상이냐 내용상이냐 이걸 반드시 칼처럼 구분할 수도 없고요. 칼처럼 구분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안일 때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앞에 뒤에 이런 카테고리들이 겹치거든요. 아시겠죠? 잘 보시고요. 또 의사 국가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의사 면허를 줬대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처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불명확한 행위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을 수 있겠죠. 명확하게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사회 통념상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치 않다면 무효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집행 대상, 강제 집행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다음 또 배울 겁니다. 대집행 대상을 정해놓고 계고장, 즉 통보를 해야 돼요. 자, 몇 월 며칠에 당신이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우린 몇 월 며칠에 당신을 찾아가서 이거 강제 집행할 겁니다. 그럼 강제 집행의 대상을 특정을 해줘야 되는데 대집행 대상 자체도 특정하지 않은 채 그 대집행 안내를 했다. 이거는 너무 명백하지 않고 너무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 사유로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령에 위반된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이제 무효 취소의 구별 기준에 따라 판례가 알아서 판단하고 있다. 무효 취소의 구별 기준 뭐였어요? 중대 명백설이었죠. 자, 취소 사유부터 볼게요. 아까 본 겁니다, 앞에서. 아직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서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러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령 규정이 있을 때 관련 공무원이 A, B 규정 중에 A를 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B가 맞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다. 왜냐? 아직 명백히 그 법리가 밝혀지지 않았죠. 만약에 밝혀져서 무조건 A를 하라고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이 B를 선택했다면 그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구분하시고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 봤으니까 이거 한번 보고 가죠. 자, 법령의 규정의 문헌만으로는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해서 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었더라도죠. 그렇죠? 있었다면, 그렇죠? 있었더라도 뒤가 중요하죠. 법원이나 헌재에 분명한 판단이 있고 행정청이 그러한 판단 내용에 따라서 법령 규정을 해석 적용하는데 특별히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공무원이 처분을 내렸다. 이럴 때는 무효로 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법원에서 어떤 선례가 있어가지고 어떤 판단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로 끝났다면 그때는 취소 사유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취소 사유 두 번째입니다.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사용료 부과 처분을 했을 때 과연 이러한 하자는 취소일까요? 무효일까요? 법원에서는 취소 사유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 공유 수면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이 A라는 사람이 공유 수면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사용한 행위 자체가 적법한 사용일 경우에는 사용료, 그렇죠? 근데 부적법한 사용일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공유 수면에 대한 적법한 사용인지 또는 무단 사용인지 여부가 되게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그르쳐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원래는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한들 일단 하자는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무효로 볼 만큼 심각한 하자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사용료 부과 처분할 것을 변상금 부과했다 해도 마찬가지다. 라고 해당 판례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변상금과 사용료 부과 처분이 서로 담당 공무원 실수로 하자로 뒤바뀌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무효 사유 또 볼까요? 아까 이것도 다 비슷한 거예요. 기억이랑 디귿이랑. 처분 요건에 대한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이번에 아예 없어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그대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면 되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내려버렸다.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처분 요건이 뭐 3개가 딱 정해졌는데 그럼 그 3개 딱 요건이 정해졌을 때 처분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위에는 만약에 3개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도 충분할지 아직 명백히
해석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1개든 3개든 한다 하더라도 이건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3개를 다 해야 된다는 해석이 다툼 여지가 없을 때 3개가 안 되는데 처벌을 냈다. 이건 무효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 법률 규정만으로는 1개인지 3개인지 다 필요한지 좀 애매한데 법원에서 또는 헌재에서 반드시 3개가 있을 때만이 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이미 있다면 그때는 3개를 무조건 채워졌을 때 처분을 해야 되는데 1개를 냈다. 무효라고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이것도 봤습니다. 옛날에 임용 당시에 법령상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이걸 과실로 못 찾아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본인이 뭐 신뢰보호 원칙 같은 거 주장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혹시 주변 사람들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인지 한 번 더 체크하라고 말씀해달라고 했었죠?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또 몇 개 더 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해서 개인들 간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하는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게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단순 매매 계약이 아니라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의 토지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나서 뭘 받아야 돼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를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건 아예 무효입니다. 무효. 아시겠죠? 효력이 없어요. 토지 거래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소유권 그 관계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와 그 도면의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누가 봐도 명백함에도 라고 했을 때 또 용어가 어려워지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결정과 고시가 있는데 그 도면을 봤더니 A라는 특정 토지가 있는데요. 그 토지는 거기 포함이 안 된 게 너무 명백해요. 근데 그 나중에 실제로 이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후속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런 계획이나 처분에서 도면을 봤더니 아까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원래는 포함이 안 돼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무효라고 본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 법령에서 정해놓은 걸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봐서 무효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판례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밑줄을 많이 안 쳤습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밑줄까지 치면 여러분들 듣는데 더 좀 복잡해 보일까봐 제가 여기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 칸막이만 해놨어요. 이 칸막이만 잘 구분해서 저랑 같이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역시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한 행정청은 당연히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행정청은 만약에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된 고시 지역에 대해서 다른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겠죠. 왜냐? 권한이 있으니까. 이때 만약에 그 선행에 원래 있던 도시계획과 나중에 바꾼 그 도시계획 사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두 개 다 진행이 안 되고 하나가 진행되면 하나는 진행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양립 불가라고 표현해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앞에 게 중요해요? 뒤에 게 중요해요? 뒤에 게 중요하겠죠. 왜냐? 권한 있는 행정청이 앞에 내용에 반하는 뒤에 계획을 내세웠다면 그럼 앞에 계획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이 된다. 왜냐? 권한 있는 행정청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만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이번에는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 권한이 없는데 바꾸면 될까요? 안 되겠죠. 권한이 없는 경우에 선행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어떤 문제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선행 도시계획 결정을 없애버리고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후행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권한도 없는 청이 그렇기 때문에 선행 도시계획의 폐지 부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뭘 따져봐야 된다? 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 변경의 도시계획 결정과 도시계획의 변경에 권한이 있는 행정청인지 없는 행정청인지 보고 만약에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면 선행계획과 후행계획이 서로 양립할 수 없을 때에는
상관없다. 후행계획이 선행계획을 없애버리고 후행계획으로 하겠다라는 하나의 권한 있는 행정청의 결정이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결정 변경의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이런 식으로 계획을 내렸다면 그때는 앞에 있는 선행 도시계획이 폐지된다라는 의미로 가야 되는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후행 도시계획은 무효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같은 지역에 대해서 선행 도시계획 결정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않은 이상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한 후행 도시계획 결정 역시 위법하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다. 그래서 폐지된 것도 아니고 그 뒤에 후행 도시계획도 무효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되게 길고요. 또 뭔가 단어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이 있냐 없냐 그것만 잘 구분하셔가지고 결론만 찾아가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형식의 하자입니다. 자,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를 위반한 행위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행정절차법 24조는 뭐 조항 내용은 깁니다만은 주요 논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원칙상 문서로 해야 된다. 말로 하면 안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 물론 말로 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만 가능하지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무조건 처분은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바로 24조의 주요 내용인데 행정청의 처분의 방식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24조를 위반해서 행해진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정처분을 내릴 때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로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말로 처분을 했다.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건물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 보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명령도 당연히 문서로 해야 되는데 구두로 말로 고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다.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또 이건 옛날 판례긴 합니다. 원래는 예비군 대원의 교육 훈련을 위한 소집을 하려면 지금도 예비군 대원들 교육 훈련 소집을 하는데요. 원래는 경찰서장이 발부하는 소집 통지서 문서로 반드시 교육 소집할 테니까 오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구두, 말, 사이렌 그리고 타종, 종 치는 것 옛날이니까 이런 게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예비군 대원의 교육 훈련을 위한 소집을 했다. 이것은 효력 자체가 없다라는 게 또 옛날 판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우리가 처분서를 내기 위해서는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어디 구청장 직인이 딱 찍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날인 자체가 없다.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유 제시, 어떤 처분을 내릴 때 왜 이 처분을 내리는지 당연히 이유도 알려줘야겠죠, 처분서에. 그런데 이유 제시를 만약에 안 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유 제시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중대 명백해서 무효라 보고요. 다소 구체적이지 않는 경우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대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제 취소 사유로 보통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따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이런 기준적인 내용들 잘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뭐 특별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결론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자 중에서도 하자 치유와 전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전환까지 하면 시간이 끝날 건데요. 좀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분이 다 돼가네요. 자, 하자의 치유는요. 우리가 원래 하자 없는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 했죠. 그래서 그 하자가 그 하자로 끝나고 위법해서 무효나 취소나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사항에 있어서는 그 하자를 약간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해 주듯이 치유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성립 당시에 하자에는 행정행위지만 이후에 그 하자가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죠? 무효 취소 중에 취소를 요하지도 않을 정도로 경미해졌다면 그때는 처음부터 아예 적법한 행위로 보는 것이 바로 하자의 치유입니다. 소급해서 처음부터, 그죠? 이것도 포인트예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로 보는 게 바로 뭐다? 하자의 치유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근데 원래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따 볼 거지만. 그럼 어떨 때 하자가 치유가 되냐, 뭐 이런 내용도 좀 자세히 볼 건데, 자, 이제 인정 범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해졌을 때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공부했던 무효 취소 중에 무효인 애들도 나중에 그럼 하자가 치유될 수 있냐? 안 됩니다. 무효는 치유될 여지가 아예 없어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될 수도 없고요. 치유된다고 표현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는
치유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잘 기억하시고요. 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중에서도 내용상 하자는 원칙적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우리 앞서 배웠죠? 주체상, 내용상, 절차상 있는데 그중에 내용상 하자는 치유가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기억하시고요. 형식이나 절차에 관한 하자는 치유가 인정될 수 있고요. 단 이유 제시의 경우 절차의 하자가 중대해서 치유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유 제시 같은 경우 형식의 하자에 이유 제시가 있었죠. 근데 보통은 판례가 취소 사유로 본다고 했는데 어떤 판례는 그 이유 제시는 절차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치유되지 않는다는 일부 판례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밑입니다. 처분 당시 이유 제시를 결한 절차상 하자는 피처분자가 상대방이 그 이유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것까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체적 한계와 시간적 한계, 이걸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죠. 하자의 치유는 원래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 공무원이라면, 국가의 녹을 받아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하자 없는 행정이, 하자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의 치유는 원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왜 해줘야 되냐?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하자가 되게 경미해가지고 결국에는 하자긴 하자기 때문에 그거를 취소하거나 또는 무효해서 다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무용한 반복, 즉 이거 그냥 치유 사유가 돼서 치유해주면 되는데 굳이 무용한 반복, 의미 없는 반복을 하는 거를 막아보고자, 또는 당사자인 민원인도 아니 이 정도 하자면 제가 그냥 감수하고 특별히 문제 안 삼고 적법한 처분으로 볼게요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굳이 하자의 치유란 개념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민원인 입장에서도 또 처분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싫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런 다음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들이 충족됐을 때에는 이런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보자 라고 본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요. 자, 시간적으로 한 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자가 치유가 되면 이제 하자가 처음부터 없어진다 했죠. 그럼 하자 치유가 과연 언제까지 돼야 되냐? 우리가 보통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면 뭘 하겠어요? 쟁송을 제기하겠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죠. 하자의 치유는 그 민원인이 열받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미 열받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해버렸어요. 그럼 소송 중에는 하자 치유가 안 됩니다. 왜냐? 그때 돼서 치유가 된다고 해버리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소송 제기하려고 변호사 비용도 들였을 거고 또 소송 제기할 때까지 시간도 버렸을 거고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하자는 치유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하자의 시간적 한계입니다. 그래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자가 치유된다고 해야 되며, 쟁송 기간 제기 이전에 치유가 가능하다고 본문에서 쟁송 제기 전설 그 학설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있는데요. 과세관청이 취소 소송이 이미 시작돼 버렸어요. 그래서 소송 중에 과세 납세고지서의 세액 산출 근거를 밝히는 보정 통지를 내렸다면 이게 하자가 뭐였어요? 세액 산출 근거 없이 그냥 과세 처분을 했겠죠. 그러한 하자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러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세액 산출 근거를 나중에라도 알려주면 되는데 언제까지 알려줬어야 된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근데 이미 소송이 시작돼 버렸기 때문에 소송 중에 이러한 산출 근거를 알려주는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가 모두 끝나고, 전심은 앞에 했던 소송이에요. 그래서 3심 중이면 전심이면 2심, 2심 중이면 1심 1전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과세 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상고심 3심을 뜻합니다. 3심.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 산출의 근거 통지가 있었다고 한들 이로써 과세 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 이미 소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다 필요 없이 1심 전에 무조건 뭔가 하자를 치유했어야지만이 하자의 치유 효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자 치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겠죠. 또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첫 번째, 행정청이 이제 청문을 할 겁니다. 나중에 우리 그 청문, 아까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와 관련된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청문과 관련된 그 서류를 미리 청문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줘야겠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 청문 일시라든가 또 장소 같은 거를 알아서 그날 맞춰서 출석할 거 아닙니까? 근데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 기간이 원래는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전에, 청문이 시작되기 날로부터 일주일 전에 알려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겠죠. 그런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만약에 일주일 전까지 알려줘야 되는데 뭐 전날 바로 직전에 알려줬다, 이런 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도 안 했고요, 또 스스로 잘 청문일에 와가지고 출석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러한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겠다. 처음부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게 바로 대표적인 하자의 치유 인정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프로세스고요. 두 번째, 위법한 공매 통지 이후에, 공매 통지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했어야 되는데, 공매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압류당한 사람의 물건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공매 절차에 대해서 좀 약간 배우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경매 절차로 그 압류된 물건을 파는 것이다 라는 개념만 갖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법한 공매 통지 이후에 위법했기 때문에 공매 기일을 그날 안 하고 연기를 해줬어요. 왜냐? 이거 이대로 해버리면 문제 될 것 같으니까, 공무원이. 그리고 나서 다시 적법한 공고 통지를 했다면 그때 나중에 했던 그런 공매 처분은 최초의 위법한 공매 통지를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날 바로 해버렸으면 치유가 안 됐겠지만 나중에 적법하게 통지를 다시 해가지고 그 날짜에 했다, 하자가 치유된다는 거고요. 자, 또 디귿도 많이 나온 판례예요. 납세고지서에 관련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 어떤 기재사항이냐면 이 납세 처분을 받고 불복하고 싶으시면 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세요, 뭐 이런 내용이 있나 봐요.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죠.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과세 예고 통지서, 아까 말씀드렸죠. 납세 처분하기 전에 납세 예고, 과세 예고 통지를 먼저 알려준다 했죠. 실제로 납세고지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그 전에 보내줬던 과세 예고 통지서 등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납세 의무자가 처분의 불복 여부 결정 등의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그런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읽어줘서 그렇지만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시더라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그럴싸하게 다 치유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좋아요. 공부를 안 하실까 봐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하자 치유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원자 관계에서 하자 치유. 경원자는 제가 옛날에도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처분을, 수익적인 하나의 뭐 허가 처분을 받고 싶은 사람이 3명 있다. 근데 그 3명 중에 1명에게만 허가가 내려진다. 그래서 그 3명을 경원 관계라고 했었죠. 근데 경원자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A라는 사람에게만 그 허가를 내려줬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하자가 있어가지고 B라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B라는 사람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봐버리면, 그럼 이제 B가 자기가 이제 처분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원래 처분을 받았던 A라는 사람이 처분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돼 버리면 다른 상대방의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원 관계에 있어서는 아예 하자의 치유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났다. 그럼 하자가 있죠? 근데 나중에 토지 소유자 등의 추가 동의서가 제출돼서 결론적으로는 동의율이 충족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들, 중요한 거는 이 인가 처분 전에 동의율을 맞춰서 오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추가적으로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디귿도 어렵지 않습니다. 선행처분인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있었는데 그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했어요. 근데 그 위법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기초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 처분을 한 거죠. 그렇죠? 그 개별 공시지가가 있으면 땅값의 그 개별 공시지가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땅값 결정 자체가 위법하고 그걸 기준으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했답니다. 당연히 그것도 위법하게 되겠죠. 근데 그 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내렸고요. 그걸 기준으로 뭔가를 하려고 보니까 그 전에 공교롭게도 위법하게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과 내용이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는 단순히 봤을 때 아니 위법하든 적법하든 어차피 개별 공시지가가 똑같으면 뭐 문제가 화자 치유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동일하더라도 위법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기초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본 게 판례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키워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해서 그로 인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적법하게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났고 그 기준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나 개발 부담금이 금액 차이가 없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치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당연무효 사유가 있었어요. 당연무효는 당연히 치유 안 된다 했죠. 이것도 하나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무효인 징계 처분을 징계를 받은 사람이 괜찮습니다. 저 징계 용인할게요. 라고 한들 치유가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게 이겁니다. 시험 많이 나왔어요. 자, 이번엔 세액 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 처분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과된 세금을 그 당사자가 직접 자진 납부를 했다거나 또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서 말하는 세액 산출 근거가 되는 누락이 된 납세 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냐? 그건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뭔가 그 침익적인 처분을 받고 당사자가 뭔가 오케이 하고 뭔가 그거에 대한 용인을 한다거나 돈을 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치유될 수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하자의 치유와 앞에서 여러분 많이 봤었던 취소, 무효 이거를 개념을 따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자의 치유, 취소 사유에 있는 애들이 나중에 하자가 경매해져서 취소도 안 돼도 될 만큼 하자 자체가 없어지는 효력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게 바로 이거고 얘네들은 하자의 치유 자체가 안 되는 애들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앞부분에 봤던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이거는 하자의 치유가 되냐 안 되냐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를 반드시 머릿속으로 구분하고 공부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졸리는 시점에서 이걸 봐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복습하실 때 반드시 그 개념을 잡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하자의 전환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자의 그 치유 같은 경우는 취소 사유 가지고 뭔가 취소 사유도 없어주는 게 논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 사유는 하자의 그 치유 자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자의 전환은 대상 자체가 하자의 무효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자의 치유와 전환해서 치유는 취소, 그리고 하자의 전환은 무효, 그걸 대상으로 하는 거다. 잘 기억하시고요.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가 무효이지만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행정행위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아예 다른 행정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하자의 전환이다.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전환.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개념인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겠죠, 여러분. 인정 범위.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하자의 전환은 원래는 안 되는 게 많겠죠. 하자 자체가 없는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해야 되니까. 자, 요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그럴싸해요. 뭐냐? 전환 전과 전환 후의 행위가 요건이나 목적, 효과 등에서 실질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된다. 전혀 다른 사안인데 행정행위의 그 무효를 바꿔버리겠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읽기 전에 우리가 사례를 먼저 봅시다. 사망자에 대해서 불화 취소 처분을 했어요. 불화가 뭐냐? 국가나 공공단체 재산을 개인한테 파는 게 바로 불화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행정청으로부터 불화 처분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그 사람에게 우리 재산 팔게요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불화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돌아가신 사람한테 어떤 처분을 내린 건 무효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 무효인데 무효가 전제가 됐습니다. 그럼 하자 전환이 돼야겠죠? 이를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이러한 불화 취소 처분 문서를 송달을 했답니다. 자, 그랬을 때는 그 송달 시에 그 상속인에 대해서 불화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하나의 의미 있는 행정처분으로 보겠다. 이게 바로 하자의 전환입니다. 아시겠죠? 상속자한테 보내야 되는데 원래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원래 사람 돌아가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낸 건 무효다. 근데 그 상속인들한테 그 문서가 전달됐다면 돌아가신 사람이 아니라 상속인들에게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겠다. 이게 바로 하자의 전환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개념을 갖고 다시 가면 전환 전과 후의 행위가 요건, 목적, 효과 등의 실질적 공통성 있죠. 그죠? 어떤 거였어요? 방금 봤던 불화, 취소, 처분 자체를 가지고 사람만 바뀌었기 때문에 다 공통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가 전환되는 행정행위의 성립 효력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당사자만 바뀌었지 당사자가 또 전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런 요건도 다 충족이 되고요. 행정청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당연히 행정청은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인한테 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 반하지 않고요. 당사자가 그 전환을 의혹하는 것으로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거 하자 전환을 너는 원하지 않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속인도 특별히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자에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전환이 상대방 및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 전환으로 인해서 상대방이라든가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면 그건 하자 전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전환된 행정행위는 당연히 새로운 행정행위고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행정소송 대상도 가능하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건 상속인들이 이걸 가지고 행정소송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 시에는 제소기간은 전환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다라고 해서 이건 6단원 가서 배울 겁니다. 안 날로부터 90일 잘 기억하시고요. 자, 종전 행정행위의 발령 당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행위가 전환이 되면 전환된 시점이 아니라 그 전에 행정행위를 이 사망자에 대한 송달을 했다는 걸 가정했을 때 그 사망자에게 처분을 내린 그때 당시로 소급해서 효력은 발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이 특별히 뭐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판례, 취소 판례냐, 무효 판례냐, 또 하자에 치유가 되는 판례냐, 안 되는 판례냐 이걸 잘 구분하는 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효 취소 판례들, 하자에 치유, 인정, 부정 판례들 꼭 복습 한번 해주시고 중요한 건 O냐 X냐 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했지 그 하나하나 목적 카테고리를 다 따로 나눠서 공부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나눠놓고 공부하는 게 그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폴더별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이제 OX 문제집 풀 때는 기계처럼 O냐 X냐를 이제 구분할 줄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